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진행자 표창원입니다. 표창원의 정의의 시간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은 분은 정의로운 삶에 대한 고민을 아주 건강하게 해결하고 계신 분이죠. 해외 봉사활동과 방송 등을 통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숙 개우우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정한 정의로운 세상은 언제 오나 늘 기다리고 있는 개그우먼 윤미숙입니다. 네, 지금 장안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뭐니 해도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현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가장 이 현 정부 출범 당시에 정책의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한 분이시기도 하면서 부동산 문제의 어떤 해법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또 따가운 비판을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장 김헌동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정의의 시간에 모신 우리 게스트 분들께요. 네. 똑같이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정의로운 결정, 선택 혹은 행동을 한 것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99년에 경실련 활동을 시작하다가 2004년에는 이 아파트 값이 폭등해서 우리 사회 정의가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가장 정의롭지 못한 것이 불로소득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회. 그런 사회를 바로 잡지 않으면 이건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해서 그 운동을 시작한 게 2004년 2월인데 2007년 2월까지 약 3년간 제가 정부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2006년 9월 25일 날 야당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가 주장하던 정책을 전부 받아다가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경제 정의를 위해서 시민운동을 한 보람을 느꼈고 그로부터 약 10년간 주거 문제가 집값 문제가 아파트 문제가 해결돼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10년이 흐른 2016년부터 다시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하고 아파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파면당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최순실이라는 건물주, 불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그런 부정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촛불혁명이 있었고 대통령까지 쫓겨났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의롭게 정책을 가져갈 줄 알았습니다. 정반대로 이 정부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건 2006년이고 지금 다시 그 보람의 결실을 맺을 기회를 얻고 싶은데 아직 그 기회가 오지 않아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지만 2016년 가장 가까운 우리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부정의한 상태일 텐데요. 그 불로소득이 창궐하고 나라가 부패했던 현상을 목도하면서 국민들이 탄핵을 시켰고 새롭게 등장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주력했던 정책 중에 하나도 부동산 문제 해결, 불로소득의 해결,
그래서 25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참모나 대통령께서는 내 임기 중에는 집값 오를 일이 절대 없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집을 빨리 팔 기회를 줄 테니 팔아라. 네. 라고 집권 초반부터 얘기를 했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책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임대사업자 신고만 하면 세금을 한 푼도 걷지 않고 또 대출을 집을 한 채 살라고 하는 사람은 50% 대출해 주던 걸 30%로 낮추고 집을 5채, 10채, 100채, 500채, 900채까지 사재기 하는 사람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줘서 집값의 80%를 대출해주면 그 살던 집의 전세를 빼내고 월세 보증금만 받아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기 세력들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주택을 쇼핑하듯이 사재기한 물량이 불과 3년 사이에 100만 채를 샀어요. 100만 채를 자꾸 누군가가 집을 사재기하면 실제 집을 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물어봐도 집이 없습니다. 팔라고 하는 사람은 집값을 자꾸 높게 내놓겠죠? 이렇게 하면서 겉포장은 집값을 잡을 것처럼 하고 실제 정책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내놔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부동산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사람의 머리와 이 가슴, 그 사람의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거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임명되지 않는 걸로 봐서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이질 않습니다. 그동안 계속 문제가 여러 가지가 심각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완전히 뭐랄까 폭발시킨 하나의 어떤 촉발제 같은 역할을 한 게 LH 사태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근데 LH 사태에 대해서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일반인들은 모르는 정보를 이용한 그런 내부의 투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된 문제일 텐데, 물론 본부장님도 그러시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보다 더 커다란 문제가 있다. LH 자체, 그 제도 자체에 여러 가지 특권들, LH가 가지고 있는 토지 수용권, 독점 개발권, 용도 변경권, 이러한 것들이 결국 LH 사태의 근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LH 사태를 보고 계십니까? 이번 LH 사건의 본질을 보면 시흥광명지구나 이 3기 신도시 논밭에서 50년 동안 농사를 진 사람들은 한 50만 원의 돈을 주고 그 땅을 정부가 강제로 뺐습니다. 그게 강제 수용권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의 논밭 임야를 택지로 용도를 바꿉니다. 그럼 벌써 땅값이 10배 이상 뜁니다. 땅의 용도에 따라서 땅값이 뛰니까.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이나 개인은 그린벨트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LH만 독점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겁니다. 네. 그 세 가지 특권은 왜 줬느냐? 국민 주거 안정만을 위해서 써라. 국민 주거 안정이란 뭐냐? 집값이 광명에 30년 된 주공 아파트가 30평짜리 아파트가 지금 4억에서 10억이 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 옆에다가 50만 원짜리 땅에다가 600만 원짜리 건물을 져서 30평을 2억에 분양을 하면 이 10억까지 오른 아파트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 특권을 준 건데 그 특권을 이용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4억짜리가 10억 되니까 그 2억짜리 원가인 아파트를 7억에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LH공사는 5억씩이 남은 거예요. 한 아파트 하나 팔아서. 그런 아파트를 수십만 채를 팔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직원들이 가서 50만 원짜리 땅을 사서 거기다가 이 벼를 심으면
연말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한 푼도 안 줍니다. 근데 거기다 나무를 심으면 보상금이 땅값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이 사람들이 땅을 미리 가서 샀는데, 우리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LH 직원뿐 아니라 정치인, 그 다음에 개발 정보를 알고 가서 미리 산 사람이 8,000건이 넘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 예. 근데 밝혀진 거는 15명인데 그 이후 하나도 추가로 밝혀지는 것도 없고, 언론들이 뭐 의혹만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러니까 공기업 직원들은 투기를 하고, 공기업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2억짜리 아파트를 7억에 바가지 씌워서 폭리를 취하고, 공기업 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LH 사장이었던 전직 국토부 장관 변창흠은 이 성과급을 너무 많이 받은 게 밝혀져 가지고 반납하고,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LH 사건에 분노를 국민들이 한 것뿐 아니라 지금 밝혀진 거는 100에 5%도 밝혀진 게 아니고 아직 밝혀내야 될 게 95가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치권이나 언론이 밝혀내야 할 일들이죠. 본부장님께서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 중에 또 하나 짚어주신 것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세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 등록제 그리고 감세 혜택이 도입된 배경에는 임대사업자들이 등록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니까 이런 불로소득 또 탈세의 문제가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도 보호를 못 받는다. 그러므로 등록을 해서 합법화시키는 것이 방책이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고 필요했던 정책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임대사업자 제도가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때는 왜 그래 도입이 되냐면, 집값이 점점 떨어지니까 아무도 집을 살라고 하지 않는데 집은 매물이 자꾸 나와. 근데 집을 아무도 안 사면서 무주택자가 전세로에 머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세값은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하니까 임대사업자들을 보고 집 좀 사서 임대 좀 사업 좀 하세요. 그러면 그 조금 혜택을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먹혔죠. 네. 그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아무도 집을 안 사니까 누군가 사서 혜택을 좀 줄 테니 사라 하고 유인한 건데, 근데 반대로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그 특혜를 주면, 거기다 대출까지 특혜를 줘서 집값을 80%를 대출해 주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는 전세 살던 사람을 다 내쫓고 월세로 바꿔버렸어요. 집을 5채 가졌던 사람이 10채를 더 샀어. 근데 그 1년 사이에 집값이 또 30%가 올라가지고 집 15채에서 30%가 오르고,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고 대출은 자기 돈 하나도 없이 나라 돈으로 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됐는데, 그럼 빨리 조치를 했어야죠. 특혜를 줄이고 혜택을 없애고, 운전자가 운전을 하려면 면허증 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임대사업자가 집을 남한테 빌려줘서 그 집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당연한 걸 한다고 특혜를 계속 준 거예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지금 당장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가격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 가장 단순한 방법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이용해서 공급을 늘리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 대책으로 82만 호 공공주도 건설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먹힐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작년 8월 4일 날 내놓은 게 127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 그걸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니까 변창흠 장관으로 교체를 하고, 금년 2월 4일 날 82만 원을 더
그러면 작년 127만 호에다가 금년 82만 호 중에 수도권이 62만 호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190만 채를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 190만 채를 한 채에 5억씩만 쳐도 900조 원치를 수도권에다 돈을 쏟아부으면 균형 발전은 어떻게 할 거며 저 경기도 외곽에 가서 30평 아파트를 6억 7억 주고 사서 출퇴근도 어렵고 출퇴근하는 데만 4시간씩 걸리는데 그런 데다 아파트를 자꾸 짓기만 하면 서울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건 뭔가 진단도 잘못되고 처방도 잘못되고 그래서 그런 정책은 하지 마라. 그 그린벨트 수도권의 허파와 같은 땅 그런 건 좀 건드리지 마라. 그거 말고 이명박처럼 서울 시내에도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다. 서울에 있는 땅들 이런 거는 전부 건설업자나 재벌한테 팔고 공기업은 경기도에 가서 3대 특권 강제 수용권을 이용해서 논밭 농사 짓던 땅을 뺏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값이 잡히질 않는다. 라는 게 이제 우리 주장이고 네. 그 이유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딴 데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사재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공기업이 2억짜리 아파트를 7억에 분양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거 국민을 속이는 거 이런 것들이 집값을 올리는 근본적인 원인인데 처방은 전혀 엉뚱한 걸 갖다 내놓으면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라는 게 네. 그러면은 이제 3기 신도시를 포기할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지리적 위치에 주택 공급을 할 것인지 이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방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용산 차량기지, 예? 용산역 바로 옆에 그 차량기지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데다가 한 50층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50층, 70층을. 지하에서 5층까지는 상가, 5층부터 한 15층까지 10개 층은 사무실, 15층부터 50층까지는 주택, 아파트. 그럼 멋있는 아파트를 줘요. 용산역 바로 옆에다가. 그리고 건물만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20평짜리 아파트를 1억 5천에. 거기 지금 20평짜리 아파트 전세값이 10억이에요. 전세값이 10억인데다가 1억 5천 내 분양을 해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공기업이 손해보느냐? 손해 안 봐요. 왜? 그 차량기지 땅은 철도공사가 옛날에 평당 5원씩 산 땅이에요. 5원. 크게 돈 들어간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땅을 그렇다고 5원에 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주고 사서 그 땅은 안 팔아요. 그 땅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건물 만져서 분양을 하면 30평짜리는 2억에 분양해주고 20평짜리는 1억 5천에 분양을 해주는데 최초 분양을 받는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1억 5천짜리를 분양받는데 2억을 대출해줘. 그 자기 돈이 하나도 없어도 돼. 돈이 남아. 그 5천만 원 가지고 살림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강남에 가면 서울의료원이라고 있어요. 삼성동에 가면. 네. 그 서울의료원이 이전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 빈 땅으로 한 10년 동안 주차장 하고 있어요. 네. 주차장도 제대로 영업도 안 해. 그 비싼 땅을 거기다가 또 짓는 거예요. 그런 땅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아파트가 계속 여기저기 꾸준히 나온다고 하면 큰 아파트 사러 10억, 15억, 20억 주고 사러 가겠어요? 안 산다고.
경기도에 30평짜리를 5억, 7억 주고 사겠어요? 서울 용산이나 강남에, 그 다음에 강남에 가면 국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국내 정보는 입수도 안 해. 그런 정보기관은 저 강원도 쪽으로 이전시키고 그런 땅에다가 아파트를 잘 지어서, 그리고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말 잘 지어가지고 아무리 잘 지어도 건축비는 평당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30평 해봐야 2억. 20평은 1억 5천. 이렇게 해서 계속 공급을 해주면, 계속 그런 아파트만 공급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누가 흔 아파트, 곧 부실 아파트를 사러 그 비싼 돈 주고 사겠겠어? 안 삽니다. 그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무래도 그 토지 임대부 예. 주택 분양 방식 예. 이게 상당히 뭐 혁신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론도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선은 소위 말하는 토지 공개념에 대한 이건 사회주의다라는 이념적인 공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분양을 했을 때 이 가격이라는 게 꼭 원가만으로 책정이 가능하냐? 그러면 지역에 따른 그런 교통의 편의라든지 이런 부가가치는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연 이것이 정착을 하고 이러한 반대를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맨하탄에 가면 네. 그라운드 제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폭격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99년임대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뭐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자본주의 맹주죠. 싱가포르 가면 전부 다 아파트를 그렇게 분양을 해요. 네. 누구나 다 건물만 살 권리를 2번 줘요. 자기가 사서, 만약에 우리가 70년대부터, 싱가포르는 70년대부터 했고 우리는 토지까지 분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2005년부터 그렇게 하지 말자. 판교 신도시, 2기 신도시부터는 강제로 수용한 땅이니까. 이게 강남도 다 강제로 수용한 겁니다. 박정희 전두환이. 강제로 뺏어갔으면 국가가 그걸 팔아먹으면 안 된다. 당연한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나라가 김씨 땅을 50원에 사서 이 씨한테 100원에 팔고 이런 식이네요. 그렇죠. 그 이 씨가 재벌이에요. 삼성이야. 이 아파트라는 상품이 1년에 30만 개가 공급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재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재벌 아파트를 또 살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주인 땅을 뺏어다가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재벌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삼성이나 현대는 나라 주인한테 바가지를 씌워. 더 중요한 거는 집을 짓기도 전에 그 땅값과 건물값을 선분양이라는 걸 해서 예. 나라 주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다 줘. 이런 아주 세계에서 제일 나쁜 제도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재벌한테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도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리고 경실련에서는 지금 집값 안정,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분양과 관련된 3가지를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은 후분양제, 선분양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정하자. 그다음에 분양 원가를 공개하자. 이 3가지가 만약에 도입된다면 부동산 문제 상당한 해결이 되리라고 전망하십니까? 뭐 다 해결돼요. 다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돼서 유일하게 주장한 게 후분양제입니다. 네. 시중에 3,000조의 돈이 있다. 부동자금이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한다. 그러면 그 돈을 재벌 대기업들이, 건설업자들이 그 돈 끌어다가 아파트 지어서 다 지어놓고 분양하면 되지. 왜 돈 없는 청년들이 영끌에다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다가 그 돈으로 땅 사고 짓게 하냐. 당연히 아파트를 다 만들어 놓고 파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핸드폰도 다 만들어 놓고 팔고 카메라도 다 만들어 놓고 팔지. 누가 그 돈을 미리 소비자한테 받아다가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생 한번 살까 말까 한 고가품인데 그걸 물건도 없는데
합판으로 주는 모델하우스만 보고 그런 돈을 투자한다는 거는 매우 불합리하다. 이제는 빨리 잡아라. 후분양으로 100% 전환해라. 그게 노무현 정부의 이 원래 로드맵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정부 와서는 그 얘기도 안 해. 두 번째, 야당도 안 해요.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그래도. 분양 원가 공개라는 거는 당연한 거다. 왜? 짓지도 않은 물건을 파는데 내 돈 주고 땅을 사고 집을 짓는데 내가 낸 돈으로 땅값이 얼마고 건물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넌 몰라도 돼.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공기업이나 건설업자가 마음껏 속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할 일이라는 거는 건설업자가 분양 신청이 오면 그 분양 가격을 검증해서 터무니없이 비싸면 분양 승인을 해주지 말고 반려를 시키라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인데 정부가 없는 거야. 분양가 상한제를 안 나눈다는 건.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할 일은 소비자를 대신해서 가격을 검증해주고 소비자한테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속이는 걸 적발해내고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이 문재인 정부는 4년 내내 소비자 편을 들질 않은 거예요. 공급자, 건설업자, 재벌 편만 들었어. 그러니까 공기업까지 2억짜리를 7억에 바가지 씌워서 이렇게 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것들이 집값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여당에서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제, 후분양제 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 왜 안 나오고 있을까요? 왜 안 나오냐면 그런 논리를 조중동이 싫어합니다. 왜? 조중동은 아파트를 후분양하면 광고가 없어져요. 아, 조중동 수입의 한 절반이 없어져. 네. 분양 광고, 예, 무척 많이 아파트 봤습니다. 신문 피면 반이 아파트 분양 광고인데 전면 광고도 나오고, 예. 그게 다 없어져. 그 다음에 조중동의 주고객인 재벌들이 그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 원가 공개되는 걸 싫어합니다. 왜? 바가지 씌워서 폭리를 취해야 조중동에도 광고를 많이 듬뿍듬뿍 줄 텐데 남는 게 별로 없으면 그래서 재벌의 이 임원들은 그 어마어마하게 번 돈 가지고 국회의원 친구들 찾아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입을 막아야 돼.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 하던 의원들이 입이 다 닫혔어. 아무도 안 하고. 정말 심각한 상태죠. 물론 이제 그 여당원 전부가 제대로 된 얘기하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그 재벌로부터 로비 받는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좀 추정이기도 하고 추정이기도 하지만 매일 가서 그 사람들하고 주로 밥을 먹겠지. 네. 우리 시민운동가에 하고 밥 먹고 얘기 듣고 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는 걸로 봐서는 그런데 관심 있는 의원은 그럴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런데 관심을 보이고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찾아와요. 그게 재벌 대기업에 다니는 임원의 업무야. 네. 이 좀 막고 와라. 제가 그 대기업에 그런 걸 하고 하던 회사에 다녔어요. 아, 예. 그 재벌 대기업이 아파트를 지면 하는 일이 뭡니까? 조중동에 광고 내는 일, 모델하우스 짓는 일, 아파트 짓는 건 전부 하청조예요. 그렇죠. 그냥 돈만 챙기는 거야. 어디 가서 정책 로비를 하고. 그런 실태를 제가 다른 사람보다 잘합니다. 20년 동안 건설업 회사에 다녔고, 네. 20년을 시민운동하면서 이걸 정책 감시를 했고, 해서 알고 있는 걸 남보다 제가 많이 아니까 많은 분들이 내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정말로 듣다 보니까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께서 실상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예. 반론이 있다면 또 반론을 좀 제기해서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얼마든지 토론을 하자는데 토론을 안 합니다. 지금 김어준 방송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나를 안 불러요. 딱 한 번 불렀어. 그것도 야당 의원 재산 공개할 때. 네. 이렇게 그게 편파적으로 하면 자기 편한테 이롭죠. 근데 그게 오래 가면 자기 편한테 큰 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KBS 같은 공영방송도 토론 프로가 거의 토론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다루던 김현미 국토부 차관 뭐 이런 사람이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계속 거짓말을 해. 거짓 해명을 해. 그럼 누군가 반론을 해주고 반론권하고 토론을 일어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묻혀버려요. 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중동 같은 경우는 이 재벌 공급자에게만 유리한 뉴스를 계속 기사를 써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편파 방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 방법이 없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논란도 많지만 사실 서민들 혹은 시민들 또는 뭐 주택 보유자들 입장에서 가장 그래도 공식적으로 와닿는 가격은 공시가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19.9% 거의 20%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 정부에서는 실거래가가 그만큼 올랐고 두 번째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이제는 실거래 가격의 70%, 또 앞으로 80%, 90%까지 올려나가는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일부에서는 쇼크다, 폭탄이다,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러한 공시가격의 인상이 옳은 것인지,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이런 방식 자체가 괜찮은 건지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6억이었습니다. 6억일 때 공시가격이 4억이었어요. 6억일 때. 네. 그 4억으로 세금을 냈어. 서울에 아파트 가진 사람이. 네. 근데 그 아파트를 뭐 자기들이 올린 게 아니야. 쑥쑥쑥 올려가지고 지금 11억이 됐어요. 네. 공시가격이 8억이 됐어. 공시가격만 놓고 보면 4억에서 8억으로 2배가 올랐어요. 그렇네요. 이 세금을 갑자기 2배를 더 내야 돼. 그냥 똑같은 집에 한 30년 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세금이 2배로 올랐어. 수입은 안 늘었어. 세금만 한 달에 1년에 한 1,000만 원 이상 내래.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화가. 집값 올랐으니까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집값을 올라서 뭐 팔아서 현금이 주머니에 들어와서 내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이걸 계속 냈는데 그럼 집값이 뚝 떨어졌어. 이명박 때처럼 6억에 산 집이 4억으로 떨어졌어. 그럼 세금 깎아줍니까? 아니면 돌려줍니까? 아니죠. 안 돌려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선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으면 미안해야 돼. 근데 그 핑계를 과거 정부 탓이나 국민들이 니들이 투기를 했기 때문이야. 아니, 자기들이 투기하라고 정책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법대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세제와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0조 5천억에 거래된 삼성동의 한전부지가 현대자동차에서 샀어요. 네. 재벌들은 10조 5천억에 산 부동산의 세금 기준이 2조야. 20%밖에 안 돼, 공시가가. 아파트는 공시가가 10억짜리면 7억 5천으로 75%인데 왜 재벌들이 가진 빌딩은 20% 30%밖에 안 되냐. 그 재벌들한테는 공시가를 20% 30%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면서 서울역 앞에 장그래 빌딩, 서울스퀘어 그게 2년 전에 1조에 거래됐어요. 근데 세금 기준은 3,800억이야. 이렇게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20% 30%로 재벌이나 이 거대한 부동산 부자들한테는 건물주에게는 그렇게 부과를 하고 아파트 하나 가진 사람만 75%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과세 정책, 징세 정책, 과세 기준 이런 거에 막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를 바로 잡아야죠. 오히려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도입한 이후에 집값이 더 올랐고 종합부동산세를 절반으로 깎아준 이명박 때는 집값이 떨어졌고 이 정부 들어와서는 집값 잡는다고 부동산세를 세율도 높이고 공시가격도 높이고 그러면서 집값은 안 올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정부가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세금 더 내세요. 그러려면 집값 올랐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값은 안 올랐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미 신뢰를 잃은 거죠. 네, 오늘 본부장님께서 문재인 정부 그리고 뭐 진보 정권의 부동산 실정, 실책, 실패에 대해서 정말 아프고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는데요. 예. 진보 정권 혹은 그 진영이라고 할까요? 네. 그쪽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혹은 섭섭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보수 정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없애고 보유세 낮추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진 사람 편에 섰던 게 보수 정권인데 어찌 보면 서민과 시민들을 위한다는 약자를 위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진 시민단체와 정부 사이인데 왜 너무 그렇게 아프게 나쁘기만 보느냐 이런 볼멘 소리도 큽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릴 때도 그건 저는 뭐 보수 진보라는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짜 진보는 짝퉁 진보, 가짜 진보. 아니 이명박 때 14억으로 올랐던 은마 아파트를 8억까지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8억이었던 은마 아파트가 이 박근혜 정부에서 막 기를 쓰고 끌어올리려고 그랬는데 12억 됐어. 문재인 정부는 집값 잡는다고 해놓고 22억까지 끌어올렸어. 아, 근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요? 이명박 보고. 근데 14억이었던 집값이 떨어질 때 이명박은 우리가 주장하던 건물만 분양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오세훈 처가 땅을 뺏어다가 강남에 30평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10억에 분양하던 아파트 옆에다가 3억에 분양을 했어. 근데 뭐라고 내가 비판을 거기다 하냐 말이에요.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 지금 이 변창흠이나 조명래나 아니면 참여연대나 이런 데는 3억도 서민이 사기에는 비싸다. 왜 그린벨트에다가 집을 짓냐? 환경적인 시민운동을 하던 변창흠이나 조명래는 이 정부 들어와서 환경부 장관이 돼가지고 3기 신도시 그린벨트에다가 집 짓자. 그 다음에 3억에 분양을 하면 10억짜리 옆에다가 로또가 된다. 그러니 이걸 7억에 바가지를 씌우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를 사서 다 기성세대는 개포동 아파트는 1,000만 원에 샀고 음마 아파트는 2천만 원에 사고 현대 압구정동 아파트는 3천만 원에 샀어요. 다 로또를 맞았어. 기성세대들은. 네. 근데 왜 젊은 사람들은 로또를 맞으면 안 돼? 강남에 아파트 하나를 가진 사람은 다 10억씩 올랐어요. 그건 로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기성세대들을 다 로또를 맞았는데. 근데 왜 젊은 사람들이 로또를 맞으면 안 되냐고. 무주택자가 로또를 맞으면 왜 배가 아파야 돼? 이렇게 잘못된 시각을 가진 시민운동가들의 비판은 저는 찬성입니다.
그렇게 짝퉁 진보가 자기들이 계속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진보라는 거는 자기가 가진 돈을 남과 죽을 때까지, 죽기 전날까지 나누는 사람, 자기가 가진 지식을 죽기 전날까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지식도 없고 돈도 없으면 시간을, 자기가 가진 시간을 죽기 전날까지 남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진보지, 잠깐 진보, 학창 시절에만 진보, 한때 진보, 이런 진보는 그건 진보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원래 이제 건설 회사에서 오래 네.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왜 시민운동을 갑자기 이렇게 하시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20년간 건설회사에 있었는데, 계기가 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1000명이 쇼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토요일 오후인데 좀 일찍 퇴근해서, 그때는 오후 4시에, 그때는 뭐 토요일이 없었어요.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으로 갔습니다. 처참하더라고. 이건 뭘 도와야 되나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 MBC 기자 정동영 기자가 안전모도 안 쓰길래 안전모를 씌워주고, 내가 건설회사에 다녔으니까 차에 안전모가 있어서, 그 다음에 자막으로 여기에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알려라.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이 대한민국에 지어지는 건축물을 좀 잘 짓게 하자.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많은 고층 빌딩을 짓는데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는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가면 몇백 년 된 건축물들이 그 유산처럼 돼 있고, 그걸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관광 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건물은 뭐 몇백 년째 짓고 있고.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거기다가 뚝딱뚝딱 해서 3년 만에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를 막 집니다. 그런 아파트를 한 30년, 40년 되면 다 부시고 다시 짓자고 합니다. 강남이라는 신도시는 50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세상 어느 나라에 50년밖에 안 된 신도시를 다 부수자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부셔서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 그것도 그냥 싹 다 뺏어서 나라 주인 땅을. 이런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아니 어느 파리나 어느 나라에서 다 부시고 아파트 짓자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이지.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시민운동가의 길로 왔는데 이렇게 오래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더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남보다 조금 더 알게 되고, 또 중간중간 그것이 바로 잡혀갈 때마다 또 보람도 가끔씩 있습니다. 네. 부동산 정의 실천을 위한 시민운동가로서의 어떤 헌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임 노형욱 장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국민 시민들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언을 좀 주시죠. 현 정부에 던지는 조언. 이거 뭐 우선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았고 여당도 다시 집권을 하고 싶다면 뭐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라. 국민들은 그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총리,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민 위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국민을 얕잡아 보거나 깔보거나
국민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그런 오만에 빠져 있어요. 공권력을 공인이라는 거는 국민이 준 그 권력을 오로지 국민, 그 다음에 미래 세대, 이 국가, 국익 이것만을 위해서 그 권력을 쓰라고 준 거지. 자기 개인들, 친한 사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권력이 아닌데 지금 현 정부는 그걸 모르고 있다. 이 정치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모르면 머슴들, 오랫동안 관성에 빠진 관료들은 더 알기가 힘들죠. 근데 다행인 것은 야당이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조금씩 차려가는데 아직 차리는 속도가 늦지만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장으로 이 교체됐고 야당으로 선거로 그런 교체가 일어나면 정치인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을래도 차리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지금 뽑힌 서울시장은 과거에 야당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야당 시장이 되자마자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걸 직접 했었고 이명박 정권에서 5년간 함께 정책을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킨 경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지만 언론과 시민단체, 지식인들이 도와줘야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편안하게 떠날 생각만 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할 건 하고 바로 잡지 않으면 차기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거대한 배가 한국호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침몰하고 180명의 여당 의원과 다음 야당 출신 대통령이 어떻게 부동산 문제를 잡아가는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그런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당이나 새로 장관 임명된 사람들한테 아무 기대도 이미 기대를 접었죠. 주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 없는 서름 얼마나 아픈지 겪은 분만 아마 아실 테고요. 특히 청년과 서민들이 현재 고통받고 있는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로소득, 성실히 일한 사람들이 결코 얻을 수 없는 거대한 이익을 부동산만으로 얻어들이는 이런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겠죠. 아마도 사회정의, 국가정의의 핵심은 부동산 정의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원동 본부장님 같은 전문가들 쓴소리, 아픈 소리, 그리고 또 그 반대쪽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근거들, 열린 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의가 확립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